는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미 레코드 산업협회가 현지 시각 24일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디지털 싱글 부문 플래티넘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맑겠고 내일 새벽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에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고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80,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쯤 서쪽 지방부터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0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청와대 여당 해도 너무합니다. 청와대 여당 해도 너무합니다. 날치기 선거법 해놓고 사과도 철회도 안 한다고 합니다. 날치기 선거법 하고 지금 사과도 철회도 안 한답니다. 합의 처리 약속도 안 한답니다. 합의 처리 약속도 안 한답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 정상화는 없다고 선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월요일도 어김없이 대여 공사를 위해 북한 목선이 정박 중인 삼척에 갔는데, 아니 그 초소 앞을 멀쩡히 그 선박이 지나왔는데 안 본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저 초소에서 지금 선박이 들어온 쪽을 보면 몇 미터예요 거리가? 군부대 방문하려다가 거부당하자 제1함대 사령부에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운전 박대를 당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노크 기순 때 분명히 그 후에 군부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전광석화와 같은 국회 정상화 합의. 패스트 트랙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는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정말 처음부터 합의 정신을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합의안 주인 불발.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는 낙장불입이라는 입장.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대표 뭔가 큰 착각을 한 듯. JTBC 뉴스. 제가 조금 전에 김정재 원내대변인을 만났습니다. 김 원내대변인 얘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정도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사인을 하기로 했는데 의원총회장에 갔더니 의원들이 반발을 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인영 대표, 나경원 대표를 편드는데 이게 나경원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 나경원 대표가 최선을 다했고 벼랑 끝에 몰린 나경원 대표. 하지만 잠시 혼란을 덜고 정신승리 시전 중. 결국 의총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더 큰 권한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소라의 믿음 들으셨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자, 1부 5시 5분에 시작했던 방송은 팟캐스트에 올라갑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굴스너님 손 흔들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어려운 일 아니죠. 손 흔들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이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 들어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추인받지 못한 데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과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원내대표의 지도력 문제 등을 언급한 경우가 있는데 전적으로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교섭단체 3당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3당이 합의한 국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면서 인력 증원을 요구해온 전국우정노조가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내일까지 예정된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9일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우리 공화당의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한 지 반나절 만에 우리 공화당에 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이른바 자사고 100개 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초등학생들까지 사교육 선행학습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낳았지요.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연일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의 상징이다. 폐지해야 한다. 아니다. 각자 특색 있게 운영되던 학교를 이념 논리로 보는 게 아니냐. 폐지 반대한다. 네, 진짜 싸움은 7월입니다. 앞으로 남은 13개의 자사고 운명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속 인터뷰에서는 찬반 두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으로 본 평준화 교육 대 수월성 교육.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자, 먼저 자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21년차 현직 교사 연결해서 그 문제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서부원 교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자사고의 본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자사고의 설립 취지는 뭐였습니까? 원래 자사고는 그 각 학교의 건학 이념에 충실하고 네. 이 교육 과정이 좀 일률적이잖아요. 일률적인 네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는데 네네. 실제로 대학 입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그 국영수 위주의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건 사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대학에서는 자사고라고 쓰고 입시 전문학원이라고 읽는다. 이런 우스갯소리마저 있죠. 예예예. 이게 근데 학벌 구조가 지금 그 온전하고 이게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 사회 뭐 이렇게 보통 대한민국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자사고는 애초 네. 그 설립 취지에 좀 충실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어차피 학교 교육이 기승전 대학 입시 이렇게 네. 이제 귀결되는 상황에서 예예.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 사실상 대학 입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이 공약과 현재 상산고 사태에 대해서
좌파 교육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자사고 운영에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도 나름 이제 귀 기울일 대목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서로 이렇게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찬물을 확 띄얹는 게 이게 바로 좌파 뭐 이렇게 모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하면 뭐 공산주의고 곧 빨갱이다. 또 걸핏하면 이런 걸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번 그 일반고 전환 결정을 두고 어떤 정확치는 잘 않습니다만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직접 뭐 그러셨더라고요. 자사고 폐지 주장은 뭐 공산주의적 사고를 드러낸 정책이다. 뭐 자사고가 사실 운영되면서 우리 교육에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그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그냥 무조건 그냥 배관시하고 그냥 좌파다 이렇게 보는 건 사실 좀 교사로서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자사고를 이렇게 자사고 문제는 이념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 문제로 접근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학업적 능력이든 뭐 경제적인 여건이든 뭐 그 무엇이 기준이든 간에 절대 다수를 이제 자사고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2%가 채 안 되는데 절대 다수를 들러리 세우는 교육이라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상산고 자사고 취소 철회 요구 성명서를 작성하고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분들 그 주장을 들어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타 지역 자사고 평가 기준은 70점인데 왜 상산고만 80점이냐. 뭐 이런 형평성하고 뭐 절차상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것 같고 하나는 지역에 몇 개 안 되는 그 명문고등학교를 문 닫게 하면은 이게 안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의 경우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그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그리고 현 정부 그 100대 국정과제에도 저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라면 그 정도로 이렇게 발끈할 건 좀 못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럴 리 없다고 보지만 혹시 이 상산고가 일반고 전환 결정이 이렇게 교육부가 반대로 취소가 된다면 자칫 자사고 폐지라는 그 대통령 공약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이게 순식간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상산고 문제는 현 정부 자사고에 관련된 아니 어쩌면 교육 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는 다들 가리키는데 그냥 손가락만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입장입니다. 교육의 평등성, 보편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효율성도 중시돼야 한다. 아마 수월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2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 오신 현직 선생님으로서 잘하는 학생은 또 더 잘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효율성, 그러니까 아까 수월성이라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가 단정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의 현실에서 효율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또는 못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 가르친다는 건 그 자체로 저는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미래 세대인데 명색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학교라면은 교실 안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를 좀 멘토가 돼주고 또 운동 잘하는 애가 또 서툰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이런 곳이어야지 끊임없이 구분을 짓고 서열 따지고 이런 곳이라면 그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사실 여담 그 한마디 좀 얹자면 뭐 이게 엊그제 지인들과 이게 술자리가 좀 있었는데 그때 교육에 관련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인 학습 능력이 이렇게 양극화다.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가장 중요한 교육 가치는 어떻게 보면 그러고 보면 보편성과 평등 추구 이런 거 아니겠냐 이랬더니 그 지인이 막 그건 현실성 없다. 그건 이상주의자의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니 그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이상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이상을 말하냐. 어디서 이상을 가르쳐주겠냐. 물론 이제 그래서 술자리가 아주 어색해지고 그냥 하고 말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인재 양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그 자사고 취소에 대해서.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 동안 미래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는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인재 육성의 길이 막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들어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반문을 해야 될 대목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인재 육성 못한다. 이런 주장은 이미 일반고가 자사고로 인해서 황폐화됐다.
저는 사실 그냥 순순히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예. 솔직히 자사고에 다니면 인재고 일반고에 다니면 둔재다. 뭐 이렇게 모으는 그런 천박한 발상이면 저는 단 1도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거 하나는. 네. 자사고를 이제 정점으로 하잖아요. 고등학교 소일화가 돼 있는데 네. 이 고등학교 소일화가 일반고에 다니는 아이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사고에 다니는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뭐 아비가 있어요. 농담 반 진담 아니겠지만 네. 일반고를 그들은 소년원이라고 부른다네요. 아,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아니, 좀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무엇보다 저는 자사고 교육력. 그렇게 막 장가보도처럼 이야기하는 교육력도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아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한 대 모아놓고 서로 경쟁시켜서 성적 올리는 거는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시금축 먹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정작 인재라고 한다면 인재 육성 운운하고 교육력 자랑하려면 공부 못하는 애들을 가르쳐서 성적을 높인 사례를 제시해야 맞죠. 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님, 공감합니다. 조카 얘기를 들어보니까 1등이 99점, 꼴찌가 90점인데 90점이 왜 꼴찌입니까? 다 잘한 건데 말이죠. 그리고 공부로 순위 매겨 그렇지 다른 재능도 있을 텐데 그런 걸 학교에서 이끌어줘야지요. 다 기계로 대체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출세기를 하려는 건지 이런 청취자 문자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서부원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6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과 관련해서 전주 의리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운천 의원 나와 계시죠? 네. 네, 의원님. 상산고가 전주 을 지역구에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의원님께서는 상산고의 이번 자사고 취소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에 김대중 정부 때 평준화의 보완으로 네. 자율성,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18년 동안 상산고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사장이 큰 기업도 아닌데 수학 1의 정석, 그거 판매 수익 대부분을 462억을 투자해서 예. 이게 전라북도가 아닌 전국적으로 아주 알려진 명문고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의 3대 축인 학생, 교사, 학부형이 만족도가 모두 만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학교가 폐지될 운명에 있다면 어떻게 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아마 교육감에 편향된 그런 독단이 만들어낸 엄청난 이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 거론하셨는데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상산고에 대한 평가는 형평성과 적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상산고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평가 기준인 80점을 넘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양반 편향된 시각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형평성이라는 걸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내에 있는 일반고도 충분히 그런데 일반고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만점인데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나머지 11개 교육청 중에 그 교육부 권고대로 70점으로 한 대가 10군데고 전라북도만 유독 80점으로 올려놨거든요. 예, 예. 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라북도 따로 교육 독재공화국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전라북도가 아닌 전국으로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산고 재지정 탈락은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예견됐던 결과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북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평성하고 이제 사회 통합 전형, 그 사회적 배려자를 이렇게 뽑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경과 조치를 들어서 그게 자율적으로 하라. 강제 조항이 없었는데 강제적으로 또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하고 있는 그 상산고를 폐지하기 위한 그런 짜맞추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형평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라 하고 우리 국회의원 20명이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서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가버린 겁니다. 예. 그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는 쪽은요. 자사고는 특권 교육과 귀족 학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쉬우기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예. 평준화 교육의 보완 대책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의 그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학교거든요. 그 자율성과 창의성을 주는 걸 특권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그 자사고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서 평준화에 대비하는 보완 대책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자율적 선택권을 주어서 학생들 또 학부형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고 만든 건데 이거를 그냥 완전 편가르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는 쪽은 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2017년만 해도 상산고 최종 합격자 중에서 수도권 학생이 57%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전북 학생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전라북도 보수로 당선된 사람인데 지역장벽 깨기 위해서 그 상산고 안에 들어가 보면 기숙사에 5명, 6명이 합숙을 해요. 거기에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됐을 때 그 네트워킹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애정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키우는데 포괄해서 그분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또 따로따로 편가르기 해서는 안 되죠. 네. 전북 인재 양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산고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면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또 지난 교육감 선거 공약이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거 이거는 이미 주민의 동의를 구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던데요. 예, 일단 대통령 공약을 이행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국민이 납득하고 그 학교 학생 학부형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됐을 때 그 공약 이행한 결과도 후유증이 없고 공약이 잘 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규성 교육감이 그 독단적 편견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공약이 이행된다면 대통령한테도 큰 부담이 될 거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그러한 역풍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이라고 한다면 공약 이행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게 했을 때 그 공약의 효과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꼭 그 김성환 교육감은 그거를 좀 더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산고를 비롯한 자사고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이훈혜 사회부총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또 매듭지을지 예측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김성환 교육감이 이제 그러한 기자간담회를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만약 부동의하면 쟁의 심판권을 해서 법적으로 대항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니 정치권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의 그 불법성을 얘기하고 견제하는 건 당연한 정치의 권리입니다. 내일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유은혜 장관이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은 유은혜 장관이 앞으로 동의권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그러한 지금까지 그 형평성의 문제 또 이러한 자사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견제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의원님 만약에 그 상산고 자사고 폐지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그 집행이 된다면은 의원님 뜻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를 위해서 또 저희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벌써 이틀 만에 50명이 넘게 동의를 해줬어요.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네. 다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국회의원들도 그 형평성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고 네. 또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는데 김성환 교육감은 그거를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폄하시켰는데 네. 저는 분명히 이번에 부동의 해야 되고요. 예. 또 상상구를 죽여서는 안 되고 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오히려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합법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당연히 이렇게 부동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당연히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위원장 또 전주에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321번 쓰시는 분 자사고 피해지가 본질은 아니죠.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이 경쟁으로 돼 있는 걸 바꿔야죠. 이를 근거로 교육도 입시도 자사고도 설득해야죠. 이대로는 편가르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2261번 쓰시는 분 돌담을 쌓을 때 큰 돌도 있고 큰 돌을 받쳐주는 조약돌도 중요합니다. 이 사회가 굴러가려면 여러 취향의 학생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나라가 잘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 3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시작되면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은 일죽 부근에서 3km 밀리고 있고 중부 1터널 부근과 하남 일대에서 천천히 지나갑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충청권인 진천터널 부근에서만 3km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군자 분기점에서 서창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군포에서 부곡 사이로만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바란부터 비봉까지 9km 밀려 지나면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통과하기 어렵고요. 또 금천에서는 양방면 다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차간거리 좁혀 지나갑니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서부산 쪽으로는 감전에서만 정체고요. 중앙고속도로는 대저 분기점을 지나 삼락까지 부산 방면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리더십이 무너진다. 네,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자, 퀴즈부터 시작할까요? 퀴즈요. 예. 이제 보통 그 어제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한자로 따르다,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은 문제가 좀 어려운데 내용의 중간에 나옵니다. 추노 아니고요. 추로 시작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합의엔 땡땡이 불발되다. 네. 그때 이 땡땡이 뭔지 네.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예.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뭘 밝힐까요? 일단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저께 이제 리더십 붕괴 현상이 보여졌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리더십은 대표를 뽑잖아요. 대표를 뽑았는데 대표가 합의해 온 거를 그냥 추인을 안 해준다. 2시간 만에 합의가 취소된다. 이러면 이 대표성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협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인영 대표나 오신환 원내대표 이 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실컷 얘기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러니까 민간에서는요 계약서 파기하면 3배 보상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 받고. 네. 근데 국회에서는 계약을 파기해도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권자들한테 상대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뭘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냥 진영 논리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러면은 누가 협상을 하려고 하겠어요. 게다가 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누가 협상을 하려고 하겠어요. 힘은 있는 대로 들고 아무것도 당신 대표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해서도 추인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리더십이 붕괴되면은 네. 정말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무너진 리더십을 갖고 뭔가 다시 해보려고 하는 네. 그 정치인 같은 경우는 네. 뭐 정말 이제부터는 뭐 막장에 들어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치하고 우리 민간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영업하잖아요. 영업했는데 사인을 할 때 당신이 뭔데 사인을 하지?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일이 진행이 안 돼 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근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봐보면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다고요. 통진당에서 통합진보당. 네, 그렇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같은 경우 이렇게 다 협상을 했는데 뒤에 이석기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추인을 받아오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석기 의원은 그냥 통합진보당의 1개 국회의원인데 그분한테 왜 추인을 받습니까? 당대표가? 뒤에서 이제 그 실세니까. 마쿠 실세가 이석기 의원이어서? 그러니까요. 다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정희 대표와 협상한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협상을 한 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제 민주당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민주당도 있었습니까? 2016년을 생각을 해보면 리더십이 붕괴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이제 그 공천을 하고 해서 다 결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시 대표를 너무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독재자를 데려와 버리는 사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서로 다 엎어버리고. 그 당시 뭐 완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기분 나쁘게 독재라고 하십니까? 독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여간 그분이 뭐 하여튼 결정하면은 이게 엎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당시만 해도. 그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옛날 얘기 같지만 공수학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막 노래 부르고 뭐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면 서로 막말했네 날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 그분의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어준 별명이 추호. 추호도 없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추가 많이 나오네요. 추가 많이 나옵니다. 추인 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근데 이거는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서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이 사회계약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얘기죠. 사회계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계약 복잡할 거 없습니다. 서로 계약 맺고 대표를 뽑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보면 리더십이 붕괴를 시켜요. 그렇다고 그럼 당신이 대표하겠냐? 그러면 대표 안 하겠다고 그래. 그냥 대표만 흔드는 거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그냥 전권을 가진 누구를 딱 한다면 그 사람한테 꾸벅하는 거죠.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민중이 그런다. 보통 이렇게 에릭 프롬 같은 사람 얘기했지만 이건 국회의원들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하잖아요. 자기네들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될 사람들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그것도 뭐 정당 같은 당 내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완전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잖아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도 서로 사회계약에 맞춰서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질서를 구축하면서 수많은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질서 있게 뭔가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백가정명식으로 막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그분의 말이 곧 법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놓고서 무슨 개파할 때요 무슨 뭐 민주파 뭐 진보파 이런 것도 아니고 친박 친문 사람 이름에 내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사람의 리더를 보고 하냐 가치를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팔로우십을 보여주고 누군가가 정말 센 사람이 나타나면 팔로우십을 보여주고 자기가 했었던 뭐 가치에 대한 지향성은 다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런 동료들끼리도 계약을 못하고 대표를 못 뽑으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도 조율을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율을 하겠어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국회도 안 열고 마는 거지. 리더십 붕괴가 매우 복잡하고 참 암담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는 리더십이 붕괴되면 그냥 모든 사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자기 살아남기 바쁘지. 집단, 뭐 당, 사회, 국가 이건 생각할 틈도 없는 거죠. 자기 살아남기 바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옛날이 좋았다. 네. 아무개가 집권했을 때가 네. 좋았다. 네. 그때는 뭐 그냥 말 안 듣는 사람들, 까부는 사람들 딱 네. 정리해버리고 네. 사회가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이번에 법원에서 이제 사법 재판 관련돼서 KKSS란 말도 나오잖아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아니 그게 네. 그 사법고시 붙고 최고에 있었던 대법관 사회에서도 네. KKSS 그게 건배사였다는 거예요. 네. KKSS 이러고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사회계약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풍토라면 네.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게 참 우리의 불행이죠. 일단 리더로 뽑으면은 그 리더의 뜻을 존중하면서 네. 가도록 하자.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리더 뽑으면 자기가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누군가를 내세워서 밀어주든지 그렇게 가야지. 그냥 뽑아놓고 계속 흔들기만 하면은 이게 과연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어제 같은 경우에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2시간 만에 엎어버리면 그러면 서로 무슨 얘기를 모여서 얘기를 합니까? 그럼 아예 그냥 이럴 때는 방법이 있죠. 그냥 옆에서 다들 의원총회하라고 대기해놓고 대표들이 하고 있다가 10분마다 가서 요거 확인해 주세요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무슨 협상이 되겠어요? 무슨 합의가 되고? 이건 아니죠. 정치에 있어서 리더십이 이제 지금 뭐 여러 정파에서 안정적으로 이 리더십이 그 발휘되지 못하는 면은 우리가 보스 정치에서 이제 벗어나서 보스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 민주적인 그 대화, 소통 그리고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진통으로 봐도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진통이 너무 길어요. 진통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 그리고 이제 뭐 그 저쪽에서 뭐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저쪽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지금 그냥 당 대표를 존중하는 모습을 안 보여준 게 한 20년이 넘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이쪽 저쪽 할 거 없이 이게 지금 한국 정치에서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그래놓고서 결국은 대표하는 거에서 사회도 그렇잖아요. 기업이건 교회건 세습으로 대표를 뽑아버리면 그래야 안정이 된다면 이게 민주주의 사회냐 이거죠. 왕국이지 왕국.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추인. 보내주신 분들 정답을 보내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636번 쓰시는 분 인준.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인준은 아니었고요. 자 2594번 쓰시는 분 추격. 그리고 9712번 추경. 추경.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배재양님 추신수. 점점 땡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94번 쓰시는 분 추적 60분 KBS의 대표 저널리즘 프로그램. 이건 또 맞힌 걸로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9730번 쓰시는 분. 이분은 그야말로 우리 KBS 1라디오에 최적화되신 분이네. 이제 97.3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주파수가 9730번 쓰시는 분. 정답 추인 맞히셨어요. 그리고 1970번 쓰신 분도 정답은 추인입니다. 저의 문자를 꼭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761번 쓰시는 분 김용민을 백악관 주인으로 추인. 하여튼 뭐 추인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서방심님 추미애. 추미애는 아니었습니다. 오답들이 재밌어요. 자 오답이 재밌는 유재일의 발키리 퀴즈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고 정답은 저희가 또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 선물 받으실 분을요.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재일의 발키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품 뉴스를 쏙쏙 골라내 주실 전문 팩트 특수공작원 권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입니다.
자, 오늘 6.25 한국전쟁 69주기가 됩니다. 네. 예, 관련해서 팩트 체크할 내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계속 재탕, 삼탕되는 건데요. 네. 6.25 노래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의 금지곡이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6.25 노래는 잊으랴 이렇게 네, 시작하는 그렇죠. 노래. 예. 네.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우리 586 세대가 학교에서 배우고 6.25 때마다 불렀던 이 6.25 노래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10년간 금지곡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노래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제 글이 올라온 네,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6.25 노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요. 이런 소문이 있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6.25 노래, 6.25 노래. 저희 초등학교 때도 많이 불렀던 노래고 네. 귀에 익숙한 노래인데 이게 정말 금지곡이었습니까? 공식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게 돌아다니는 내용을 좀 보니까 네. 6월 26일 FMTV 경북 총국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해당 기사를 좀 찾아가서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네네네. 관련 기사는 2012년 기사였고요. 예.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네.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까지 10년간 금지곡이었던 6.25 노래 첫 소절이다. 현재는 신 6.25 노래로 개사됐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전화를 좀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도대체 이렇게 기사에 쓴 근거가 뭐고 출처가 어떤 거냐 네, 이렇게 6.25 물어봤습니다. 노래가 금지곡이었다는 네, 근거와 이야기를 출처를 하는데 네.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본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예. 어디서 들은 거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안동시였던 것 같다라고 안동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북 안동시. 네, 그러니까 예. 해당 기사가 안동시 행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동시였던 것 같다라고 해서 네. 안동시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또 제가 다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6.25 행사 관련해서는 행사 개요 정도만 적힌 보도 자료가 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안동시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본 결과 예. 굉장히 이런 얘기를 본인들은 한 적이 없고 네. 기자가 붙인 말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동시가 했던 말이라고 하더니 알고 봤더니 사실 이제 기자가 한 기자가 말이다. 이렇게까지 쓰려면 공식적으로 안동시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는 없었다는 거고요. 게다가 2005년 6월 25일 55회 그 6.25 기념식 관련 기사를 보면 네. 식순에 6.25 노래 합창이 있었다는 내용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05년이면 예.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네. 노래가 금지곡이었다는 그쵸. 말이 설득력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노래가 또 개사됐다고 하는 것도요. 이 노래가 이제 심재방 선생 작사로 개사된 노래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원의 이제 공식 기록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올라와 있는 노래는 지금도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의 원곡이거든요. 예. 네. 그 노래가 잊으랴 네. 그건데. 그렇죠. 예. 네. 금지곡이 된 적이 없었네요. 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얘기해서. 네, 공식적인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금지곡인 적이 없었는데 금지곡이 됐었다. 또 만약에 진짜 금지곡이었다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는데 다시 우리는 푼다. 네. 다시 그 노래를 쓴다. 이렇게 선언적으로라도 한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어디서라도 기사를 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관련해서는 전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근거 없는 주장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25 노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금지곡이었다. 이 말 자체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네. 이렇게 그런데도 정리가 이맘때만 됩니다. 되면 계속 재탕 삼탕되고 계속 확산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카카오톡을 비롯한 네, 이런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만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 블로그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찐품 가품 다음 뉴스 팩트 체크 들어가 봅니다. 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뉴스 기억하시죠? 네. 황교안 대표의 성수동 수자거리에서의 말들이었는데요. 예. 네, 최근에 또 황교안 대표의 발언들은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요. 아들 네. 관련한 발언. 네. 네. 아니 이건 진짜 많은 청년들에게 좀 의아함을 줬던 그런 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토익은 800점 정도 되고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KT라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자, 이 말이 그 대학
강연에서 한 말이죠? 맞습니다. 그 20일 숙명여대 강연에서 한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교 영자신문 편집장, 대학 조기축구회 등의 경력을 살려서 네. 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발언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팩트를 밝혔어요. 황교안 맞습니다. 대표가. 이 논란이 커지니까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학점은 3.299, 토익은 925점으로 취업했다고 이제 정정을 했죠. 네. 그 3점 밑이라고 했는데 네. 3.29점 네. 그리고 토익 또한 800점 정도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925점. 네. 그런데 이제 황 대표는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스펙을 낮춰 말했으니 이거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네. 오히려 이 말 때문에 더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지 뭐. 네. 예, 그 고의로 알면서도. 자, 황교안 대표의 말 팩트 체크해야 할 말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등 지급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23일에 조선일보 기사로 또 이런 제목의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예. 문득 궁금. 네. 논란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적용 일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외국인은 임금을 좀 적게 주는. 네. 이미 정부가 좀 일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찾아봤더니 예. 고용노동부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 네.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 통해서 최대 20% 정도까지 숙박비와 식비를 공제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이미 차등 지급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덜 줘도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데 얘기. 이제 이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최대 20%까지만 공제하게 하도록 하는 이제 상한선을 마련한 거예요. 상한선을 마련한 네. 거예요. 예. 더 이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지난 3월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 노동자 노동 조건과 주거 환경 실태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는데요. 네네네. 여기 이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과 비용 징수 관련 업무 지침 시행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후의 변화를 추적한 거예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노동 시간은 54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4시간을 초과했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는 좀 선후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등 지급해도 된다. 덜 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왜 황교안 대표가 그러냐. 현 정부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팩트 체크할 내용은 뭡니까? 기억하시겠죠. 지난번에 미국의 소리 상표로 오인할 수 있는 미국의 소리 팩트 뉴스라는 칼럼이 떠돌면서 이게 또 언론사 홈페이지까지 떡하니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미국의 소리인 줄 알게끔. 그런데 추가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본 결과요. 이 해당 언론사가 인터넷 뉴스 서비스도 아니라 인터넷 신문으로 버젓이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등록이 된 신문인데 미국의 소리 상표를 멋대로 갖다 썼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언론들의 이제 무분별한 퍼오기에 좀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들도 남의 브랜드를 갖다 쓰면서 그 공신력을 조작하고 있다. 그래요. 그 인터넷 신문 그리고 인터넷 신문 서비스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요.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신문 서비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인터넷 신문은 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뭐 그리고 논평,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능하는 전자 간행물입니다. 주간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취재 기사로 생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 소속 기자가 기사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통신사 기사 가져온다든지 뭐 제휴 언론사 기사를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계속 게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뉴스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 이런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터넷 신문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네.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사 기자가 기사를 안 쓰더라도 이 언론 저 언론 기사를 퍼오는 가져와도 것들, 그쵸. 그 용인이 되는 것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고 그렇죠. 자사 기자가 30% 이상 기사를 써야 되는 그쵸. 거. 네. 그거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요. 땡땡 신문, 땡땡 일보, 뭐 땡땡 신보 이런 식으로 신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제휴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리 팩트뉴스의 어떤 블로그 글을 그대로 올린 그 해당 언론사요. 네. 그 언론사의 기사들을 다 면밀히 살펴보면 다 그런 류의 기사들만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